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은 교과서 166페이지부터 시작하는 주제 3, 제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다입니다. 영국의 역사학자인 에릭 홉스봄은 1900년대, 즉 20세기를 일명 극단의 시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전쟁과 이념 대립에 따른 대량 학살로 얼룩진 극단적인 시대였다는 그의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 시작점에 위치한 사건이 바로 제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인류는 처음으로 전 지구적인 전쟁을 경험하였으며 러시아 혁명과 사회주의 국가의 등장은 이데올로기, 이념 대립의 시대를 여는 서곡과 같았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면서 이러한 사건들이 동아시아 그리고 식민지 조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핵심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보면은 국제사회의 대부분의 국가는 왕이 다스리는 또는 황제가 다스리는 제국이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가 좀 더 일반적인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국가들을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 왕이 있거나 황제가 있는 왕국이나 제국이었습니다. 그럼 어떤 시점에서 이 대세가 바뀌어서 민주주의 국가가 대부분의 국가가 되었는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수업의 내용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도 한번 그 생각 잘 해보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차 세계대전부터 얘기를 해보면 제1차 세계대전은 인류가 처음으로 경험한 모습의 전쟁이었습니다. 유럽의 제국주의 국가들이 쌓아놓았던 그 모든 자본과 인력이 투입되는 이른바 총력전이 탄생하는 전쟁이었으며 발전한 과학기술이 얼마나 인간을 효율적으로 대량으로 학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거대한 실험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은 사진에서 보이듯 전쟁터에서 겪는 극단적인 스트레스로 정신을 놓아버린 연합국 병사의 그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쟁에서 연합국 반대측에 서 있었던 독일 등의 동맹국 병사들에게도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습니다. 이러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원인을 두 가지 정도만 우리가 짚어보면 첫 번째로 18, 19세기를 거쳐오면서 쌓인 유럽 내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식민지 경쟁 그리고 그 경쟁에서 쌓여있던 그들 간의 긴장이 한순간에 폭발해버린 것과 유럽 내 민족 간의 갈등, 크게 게르만 민족과 슬라브 민족 간의 갈등이 이 시기에 같이 폭발하면서 이러한 거대한 전쟁이 일어났다고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럽의 갈등이 이 전쟁의 중요한 원인이었기 때문에 제1차 세계대전은 세계대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중요한 전장, 주요 전투들은 유럽 지역에서 거의 다 벌어진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러한 제1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은 이전부터 영국과 동맹, 즉 영일동맹 관계였기 때문에 이를 구실로 아까 보았던 초록색 팀, 즉 영국, 프랑스 등으로 이루어진 초록색 연합국 측으로 이 전쟁에 가담하게 됩니다. 주 전장에서 즉 유럽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일본은 전쟁의 피해에서는 비교적 안전한 편이었고 오히려 전쟁의 피해보다는 이 전쟁을 통해서 많은 이득을 얻게 됩니다. 첫째로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 중에 반대측인 동맹국에 소속된 독일이 보유했던 중국의 영토 산둥반도를 공격해서 이를 점령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 산둥반도는 이후 일본이 유럽 서구 열강을 대신해서 중국 시장을 장악하는 중요한 다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둘째로 전쟁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영국, 프랑스 등의 연합국들이 전쟁의 피해로 자국의 산업 역량이 떨어지자 모자라게 된 군수 물자를 일본에 대량 주문하면서 일본의 대외 수출액이 크게 증가하고 이로 인해 유례없는 경제적 호황기를 맞이한 것이 이 당시 일본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성장으로 자신감을 갖게 된 일본은 1915년 중국에 대해 21개조 요구를 제출합니다. 이 21개조 요구는 중국 내에서 다양한 특권을 일본에게 보장해달라는 요구로서 중국의 주권을 대대적으로 침해하고 중국에 대한 일본의 우위를 받아들이라는 것과 같았습니다. 1900년대 초 한반도 침략 과정에서 보였던 일본의
불평등 조약을 연상케 하는 이 무지막지한 요구들에 대해서 중국인들이 크게 분노하였고, 당시 중국 정부를 이끌던 위안스카이도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난색을 표했으나 일본은 이를 수락하지 않을 시 군사행동에 나서겠다는 협박을 하면서 결국 요구를 관철시키게 됩니다. 한편 1917년 러시아 10월 혁명으로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인 러시아 소비에트 공화국이 탄생하게 되니 이후 20세기 내내 이어지는 이데올로기, 이념전쟁,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대립의 한 축이 탄생하는 순간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결국 1918년경에 가면 독일 등의 동맹국 측이 무너지게 되었고, 1919년 1월 18일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에서 제1차 세계대전의 피해를 수습하고 이후의 세계 질서를 만드는 회의가 개최됩니다. 이것이 바로 파리 강화회의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 참여했던 패배했든 승리했든 많은 나라들이 같이 참여하였지만 이 회의의 핵심은 승전국 중에서 가장 강력한 네 나라의 대표, 왼쪽부터 영국의 수상 로이드 조지, 그 다음에 이탈리아 총리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그 다음에 프랑스 총리 조르주 클레망소, 그 다음에 이제 바야흐로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국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미국의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바로 가장 핵심이었던 4명이었습니다. 특히 이들 중에서도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유럽이 파괴될 동안 안전했던 미국은 이전과는 달리 국제 무대에서 가장 강력한 힘으로 떠오르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우드로 윌슨은 전쟁이 없는 이상적인 새로운 세계를 구상하며 새로운 시대의 원칙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14개조 원칙으로 다시는 1차 세계대전 같은 끔찍한 전쟁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14개조 원칙 중에서도 민족 자결주의의 원칙은 어떤 민족의 문제는 그 민족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었고, 이에 유럽 내에서 다른 국가,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던 민족들이 민족 자결주의를 인정받으면서 대거 독립하게 됩니다. 이들은 주로 중부, 동부 유럽에서 여기에 빨간 네모로 표시된 그러한 나라들인데, 이렇게 민족 자결주의의 원칙에 따라 유럽 내의 많은 국가들이 독립을 하면서 신생국들이 대거 등장하게 됩니다. 다만 이 민족 자결주의의 원칙은 우드로 윌슨의 이상처럼 모든 식민지에 적용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아까 잠깐 4명 중에 나왔던 프랑스의 총리 조르주 클레망소의 윌슨에 대한 평가입니다. 교회에서 믿는 신인 하나님도 지키라는 원칙이 10개, 그래서 10계명인데 윌슨은 우리한테 14개나 요구하면서 귀찮게 한다. 프랑스 그리고 영국 같은 유럽 내의 승전국들은 제1차 세계대전으로 전쟁이 유럽에서 벌어지면서 엄청난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 사람도 많이 죽었고 산업 기반도 엄청나게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전쟁을 일으킨 독일에 대한 우리가 복수해야 된다, 복수심과 우리가 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승리를 했으니까 보상을 얻어내야 된다는 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한 반발로 인해서 민족 자결주의라는 식민지 해방의 원칙은 진 애들, 패전국인 독일과 그들의 동맹국, 그리고 걔네들이 보유한 식민지에만 적용되었습니다. 즉 승전국들의 식민지에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바로 당시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선입니다. 일본은 이 전쟁에서 영국과 프랑스의 편으로 참가하면서 승전국, 승리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일본의 식민지인 조선에는 민족 자결주의의 원칙이 적용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이게 이후의 상황을 이해하는 이 파트에서 말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이후의 인류 역사에 큰 변환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첫째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그 딱 시점까지만 하더라도 왕이나 황제가 다스리는 국가가 막 그렇게 특이하지 않고 오히려 일반적이라 그러면 일반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전쟁을 일으킨 독일 제국, 그 다음에 동맹국인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리고 오스만 제국,
모두 황제가 다스리는 제국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패전을 겪으면서 이들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되었고 제국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물러난 나라나 또는 이들이 가지고 있다가 독립한 나라들은 대부분의 경우 공화정, 즉 민주주의 체제를 국가의 체제로 삼으면서 민주주의 국가가 점점 일반적인 국가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특히 전쟁 후에 독일에서 바이마르 공화국이 수립되는데 이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그리고 핵심적인 요소들을 잘 반영하면서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모범으로 여겨지고 있고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 민주주의 시간에 조금 배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대전쟁에서 많은 남성들이 전쟁터에서 싸우면서 일터에서 공장에서 일할 노동력이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빈자리를 대신해서 기존에는 참여하지 못했던 힘든 노동에도 참여하게 된 여성들의 노동력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었고 여성들은 이러한 힘든 노동에 자기들이 참여하는 대가로 지금까지 부정되어 왔던 인정되지 않아 왔던 자신들의 권리, 정치적 참여 권리, 참정권을 요구하게 됩니다. 특히 참정권 중에서도 우리가 투표할 수 있게 해달라. 투표권을 크게 요구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국가에서 투표권 같은 여성들의 참정권을 보장해 주면서 여성들의 정치 참여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한편 새롭게 등장한 사회주의 국가인 러시아와 그 지도자인 레닌은 사회주의의 확산을 위해서 식민 지배 속에서 압박받는 피압박 민족들의 해방운동을 자기들이 지원하겠다고 국제적으로 선언하고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의 국제 조직인 코미니스트 인터내셔널, 코민테른을 이제 창설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회주의 세력의 그리고 소련의 식민지 해방운동 지원 약속은 당시 일제의 식민 지배 속에서 신음하던 조선과 조선인들에게도 사회주의가 해방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주면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 수업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답을 확인해 보시면서 오늘은 여기서 끝! 안녕!